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한국을 떠나 지금은 미국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나름 이 지역 원주민들과 한인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먹고 살기에 큰 어려움은 없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타국살이도 크게 힘들지 않은데 가끔 한국의 정겨운 풍경이나 음식들이 그리운 건 사실이에요. 고향 땅을 밟아본 게 언제인지도 까마득하네요. 그래도 아마 죽기 전까지 한국행 비행기를 다시 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하나뿐인 오빠와도 연을 끊은 지 오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나이 지긋한 분들은 저를 나무라기도 해요. 사연은 모르겠지만 참 독하다고.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는 천년이라는데 그걸 모지게 끊어내냐고요. 처음엔 그냥 웃으면서 좋게 넘겼는데 나중엔 화가 나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입을 보태는 게 말이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겪은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가족욕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걸 아니까요. 그치만 마냥 쌓아만 두는 것도 마음의 병이 된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익명의 힘을 빌어 여기에라도 제 지난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부모님과 오빠가 제게 했던 그 악독한 짓들이 마음의 가시처럼 남아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일단 제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부터 말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은 유독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보다 2년 먼저 태어난 오빠를 참 끔찍하게 다키셨죠. 어릴 때부터 새 옷, 좋은 음식, 비싼 장난감은 다 오빠 차지였어요. 전 오빠가 입고 먹고 쓰고 남은 것만 가질 수 있었죠. 심지어 그 흔한 김치 반찬조차 저는 양껏 먹을 수 없었어요. 엄마는 아삭하니 잘 익은 줄기 부분은 늘 오빠에게 주셨고요. 제겐 시들어 빠진 줄기 부분만 먹으라고 했죠. 그마저도 많이 먹으면 기집애가 식탐이 왜 그렇게 많냐면서 눈치를 주기 일쑤였어요. 아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더 그런 것도 있었겠죠.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걸로 그러니 어린 나이에도 참 상처였네요. 그래서 전 지금도 김치 이파리 부분은 먹지 않는답니다. 무엇보다 제 가슴에 한으로 남은 건 학원 문제였어요. 당시 전 여자치고 공부를 곧잘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따로 엄마를 불러서 저를 지역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실 정도였죠. 물론 엄마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아이고 됐습니다. 우리 경구도 못 가는 명문학교를 지가 뭘 하고 기집애가 가방 즐기려서 어디다 쓰게요. 중학교 졸업하면 집안일 돕다가 시집이 나가라고 해야죠. 어머님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여자애들도 대학교까지 많이 가는걸요. 미정이는 똑똑해서 분명히 잘 알고. 아이고 됐다니까요. 미정이 기집애가 똑똑하긴 무슨 일 없습니다. 이만 일어날게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부르지 마세요. 농사일로 바쁜 사람은 오라가래. 참나. 엄마는 선생님 앞에서도 서슴없이 저를 막대했어요. 저를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선생님 앞에서 전 생전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죠. 집에 돌아간 뒤에도 엄마의 막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집애가 괜히 공부한다고 설쳐선 그러니까 너희 오빠가 기가 죽어서 밖으로 걷도는 거 아니야. 저와 달리 오빠는 공부에 소질도 흥미도 없었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로도 툭하면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나 치기 일쑤였죠. 그런데 그걸 제 탓을 하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탓이야? 오빠가 못난 탓이지. 뭐가 어쩌고 저째? 아유 기집애가 어디 하늘 같은 오빠한테. 너 경구 앞에서 그딴 소리 하기만 해. 아주 주둥이를 아기로 붙여버릴 테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는 꿈도 꾸지 마. 중학교 졸업하면 집안일을 돕든가 공장 같은 데 다니면서 돈이나 벌어. 알겠어? 싫어.
나도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싶어. 엄마, 선생님 되고 싶단 말이야. 아이고, 선생님은 뭐 아무나 아는 줄 알아? 네 오빠 대학 보낼 돈도 없는데 선생님은 얼어 죽을. 벼농사 이번에도 물난리 때문에 다 말아먹었어. 당장 내일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집에 손 안 벌릴게. 내가 벌어서 가면 되잖아. 속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집안 청소나 해. 그 뒤로도 저는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하지만 끝내 부모님은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주지 않았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바로 집 근처에 있는 봉제 공장에 들어가 밤낮 없이 미싱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오빠 학비로 들어갔죠. 공부를 못했던 오빠는 기어이 재수까지 해서 돈 많이 드는 사립대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이후에도 제 인생은 오빠의 뒤시닥거리로 얼룩졌어요. 오빠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뒤로는 제 고생도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만난 여자와 첫눈에 반해선 사리분별도 못하고 말이죠. 처음엔 반대하던 부모님도 결국 얼마 못 가 백기를 들었어요. 한평생 오빠에게 안 돼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치만 지지리도 가난한 농사꾼이었던 부모님에겐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그건 경제관념이라곤 쥐뿔도 없어서 늘 돈을 물처럼 쓰던 오빠 역시 마찬가지였죠. 결국 엄마는 오빠의 학비를 보태는 틈틈이 모아뒀던 제 적금을 노렸습니다. 끝까지 뺏기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우는 엄마를 보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부탁이다, 미정아. 내가 너 말고 누구한테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 너희 오빠 그래도 장가는 보내야지 않겠니? 그 여자랑 결혼 못하면 죽겠다잖아. 빌려주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그 돈 갚아줄게. 집을 팔아서라도. 됐어, 그만해. 돈 주면 되잖아.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절대 오빠한테 내 돈 안 줄 거라고. 그래, 알겠어. 엄마도 더는 이런 염치 없는 소리 안 할게. 고맙다, 우리 딸. 엄마는 평생 아들을 짝사랑하고 딸은 평생 엄마를 짝사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엄마에게 끝까지 모질게 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모아둔 돈을 오빠의 결혼 자금으로 다 빼앗기고 나니 정말 허탈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8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오빠도 한 집안의 가장이 돼 일하고 있겠다. 저는 오빠를 위해서 희생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다시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뚜렷한 목표는 없었지만 일단 돈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추가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다른 직원들 빵꾸도 될 수 있으면 제가 다 메꿔줬죠. 어찌나 열심히 일했는지 미싱을 돌리다 코피를 흘린 적도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제 20대 시절은 온통 미싱 돌리던 기억뿐이지만 그래도 그땐 통장에 다시 한 푼, 두 푼 쌓이는 돈을 보면서 힘든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무렵 마침내 제게도 꿈이 생겼죠. 바로 제빵 기술을 배워서 저만의 작은 빵집을 여는 거였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빵을 정말 좋아했는데 마침 공장에 새로 들어온 언니가 빵집 딸이었거든요. 미정이 너 빵 그렇게 좋아하면 미식 말고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지 그래? 빵? 에이, 여자인데 어떡해. 왜? 우리 가게 빵도 엄마가 다 만드는 걸. 좀 힘들긴 해도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엄마한테 얘기 한번 해볼까? 그 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혹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공장을 그만두고 그 언니 빵집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우기로 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오빠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글쎄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제가 사업 자금을 보태달라고 하더군요. 가정이 렌탈하는 건데 이 초기 자본만 좀 들지 그 뒤로는 그냥 거저먹기로 해. 회사 퇴직한 부장님이 이거 하고 돈방석에 앉았다더라.
부장님이나 생각만 있으면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대. 그래서 말인데 한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 오빠를 보고 있자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전 단칼에 거절했어요. 5천만 원이 누구네 집 개 이름이야? 난 돈 없어. 몰라. 너 빵집 차리고 싶다고 모아둔 돈 있잖아. 오빠 한 번만 도와주라. 어? 성공하면 10배로 갚을게. 오빠는 끈질겼어요.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조르더니 급기야 부모님을 동원하더군요. 엄마는 이번에도 오빠의 편에 들었어요. 가족이 왜 가족인데? 어? 한 핏줄이면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네 가게 차리는 게 중요해? 엄마, 옛날에 나랑 한 약속 잊었어? 너는 오빠한테 돈 주란 소리 안 할 거라면서 왜 또 이러는데? 너희 오빠가 죽는다고 난리잖냐. 그깟 사업 좀 못한다고 죽긴 왜 죽어? 벌써 회사 그만두고 그 사업에 돈 절반 정도 보탰다잖아. 나번 이제 절반 못 주면은 그 돈 다 달린다더라. 너희 오빠가 너처럼 혼자도 아니고 새아가가 있잖아. 좀 있으면 애들도 태어날 텐데 이대로 그 돈 날리면 어떡하니? 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럴 거야? 아 몰라, 내 돈이잖아. 어떻게 하든 내 맘 아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난 너 더는 못 본다. 이 집에서 나가서 평생 부모 얼굴 안 보고 살 텐가? 너희 오빠한테 돈을 빌려주든가 알아서 해. 급기야 엄마는 저령까지 들먹이면서 저를 협박했어요. 그것도 안 먹히자 단식 투쟁까지 하더군요. 사흘 내내 물 한 모금 안 넘기는 엄마를 보면서 결국 이번에도 제가 항복하고 말았어요.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오빠에게 돈을 빌려줬죠. 물론 그 돈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뒤로 전 모든 삶의 희망을 잃었어요. 그 사이 오빠는 사업을 대차게 말아먹고 빚더미에 올랐죠. 그럴만도 했어요. 사업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냥 죽으란 법은 없다고 오빠는 다시 새 회사에 취직했어요. 빚도 새언니네 친정에서 어느 정도 갚아줬죠. 그리고 그쯤 새언니는 임신을 했습니다. 예미정아, 너 소식 들었니? 채아가가 드디어 아기를 가졌다는구나.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4주차래. 세상에, 우리 경구가 드디어 아빠가 된다니.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뻐하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오빠는 작지만 번듯한 직장도 있고 마누라의 애까지 있는데 전 대체 뭔지 모아둔 돈도 오빠에게 빼앗기다시피 하고 남들처럼 연애 한번 못해보고 제 청춘을 다 날려버렸더라고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싶더군요. 저는 바로 짐을 싸들고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더는 이렇게 오빠 뒤치다거리 하면서 못 살겠어. 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공장에서 하루 종일 미싱 돌리면서 오빠 대학 보내줘, 장가 보내줘, 모아둔 돈 다 털어서 사업 자금 내줘. 내 젊은 청춘 다 바쳐 오빠 뒷바라지 했는데 나한테 남은 게 대체 뭐야?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공순이뿔이 더 됐어? 난 집에 할 만큼 했어. 이제 못해. 아니 안 해. 그냥 딸 자식 없는 셈 치고 두 분이서 어디 그 잘난 오빠랑 잘 살아보셔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심 부모님이 잡아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오빠 못지않게 너도 소중한 우리 자식이라고 말해주게 말이죠. 하지만 부모님 반응은 냉담했어요. 아버지는 기집애가 어디 감히 부모님한테 큰 소리를 치려면서 혀를 차셨고 어머니는 제 등짝을 때리며 욕을 퍼부으셨죠. 누가 보면 네 인생 경고 때문에 말아먹은 줄 알겠다. 네 인생 잘 안 풀린 거 다 네가 못난 탓이지 어디 네 오빠 탓을 해. 채아가 임신했는데 괜히 찬물 뿌리지 말고 조용히 있어 알겠니? 이러다 애라도 잘못되면 너희 오빠 충격받는다. 엄마는 이 와중에도 오빠 걱정밖에 안 돼? 그래, 내가 더 무슨 말을 하겠어. 앞으로 엄마 인생에 딸은 없다 생각하고 살아. 다신 연락하지 말고. 뭐? 너 정말 이럴 거야?
큰소리치는 엄마를 뒤로하고 전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기숙형 공장에 들어가 일주일에 하루 빼고는 종일 일만 했죠. 한 반년쯤 지났을까 부모님과 오빠에게 번갈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고 싶고 걱정돼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였겠죠.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냥 확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공장에서 친해진 친구가 제게 같이 미국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아는 언니가 거기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미용실을 하는데 그게 꽤 잘 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평생 공장에서 못 맞춰 일해봤자 나이 들면 쫓겨나기밖에 더 하겠니? 기술이 필요해. 우리 같이 미국 가서 기술 배우자. 고민하던 저는 친구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서 새 출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컸지만 잘못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는 마음이었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덥석 시작한 미국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친구의 아는 언니는 저희를 무급 스텝으로 부려먹었고 친구와 저는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긴커녕 잡일만 해야 했죠.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 손님들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친구는 미국에 온 지 1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가 해준 밥도 먹고 싶고.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엄마한테 갈래. 미정이 넌? 글쎄, 난 모르겠다. 어쨌든 확실한 건 다시 한국에 가고 싶진 않다는 거야. 그래도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친구의 설득에도 전 고개를 가로주었어요. 가족들과 연도 끊었겠다.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겠다.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미국이 더 마음이 편했죠. 그치만 그 언니 가게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건 더는 못해 먹겠다라고요. 전 가게를 나와서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한인의 아는 분의 도움으로 작은 실용품 마켓에서 일을 할 수 있었죠. 일하다 보니 저도 저만의 가게를 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같은 한인들 사이에서도 독종이라고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죠. 덕분에 저는 미국으로 건너간 지 10년도 채 안 돼 저만의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10평 남짓의 작은 공간이었는데 보기엔 작아도 2층에 제 거주 공간까지 마련돼 있었죠. 남들이 보면 비웃을 만큼 별 볼 일 없는 집과 가게였지만 그래도 저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생전 처음 제 가게를 운영한다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래도 남의 가게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보람차고 마음도 편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무렵 정말 오랜만에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생전 먼저 연락도 없던 사람이 어쩐 일인가 했더니만 갑자기 제가 사는 곳으로 오겠다더군요. 정말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여길 왜 와? 너 내 친구 철중이 알지? 걔가 지금 미국에서 구제의류 사업하는데 그게 완전 대박 났거든. 돈을 아주 포대짜리에 쓸어 담는단다. 근데 이번에 사업 확장한다고 나더러 같이 하자는 거 아니냐. 내가 사업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 좀 받고 싶다 이거지. 오빠가 사업 경험이 있긴 뭐가 있어. 설마 옛날에 무슨 가전기기 렌탈 사업 한다고 했던 그거 말하는 거야? 1년도 못 가서 말아먹었던. 너 오빠한테 말을 해도 어쨌든 이거 진짜 놓칠 수 없는 기회야. 안 그래도 네 새언니가 애들 공부 욕심이 좀 있어서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싶어 했거든. 잘 됐지 뭐. 이참에 우리 식구들 다 같이 갈 테니까 네가 집도 좀 알아봐주고 많이 도와줘. 나 지금 가게 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 없어.
오빠 일 오빠가 알아서 해. 이 기집애가, 너 진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래? 그동안 나 뒷바라지 한다고 돈 쓴 게 그렇게 억울하냐? 그 돈 내가 송금해서 다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우리 갈 테니까 살 집 좀 알아봐줘. 너 사는 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우리 와이프가 영어를 아예 한마디도 못하거든. 네가 많이 도와줘야 돼. 알겠지? 싫다고 했는데도 오빠는 끈질겼어요. 게다가 추진력은 또 어찌나 있는지. 결국 3개월도 안 돼 제가 사는 곳까지 쳐들어왔죠. 그것도 세연이와 조카들까지 줄줄이 달고 말이죠. 오빠와 세연이는 몰라도 차마 어린 조카들까지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태어난 애들이라 돌반지며 생일 선물이며 뭐 하나 해준 게 없다는 것도 죄책감이 들었죠. 저는 결국 영어가 서툰 오빠 부부를 대신해 살 집도 계약해주고 조카들 학교 진학 문제까지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번 엮이고 나니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자주 얼굴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빠는 여전히 미웠고 세연이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조카들만큼은 귀여웠어요. 둘 다 중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 남자애들이었는데 저를 고모하면서 따르는 게 참 예뻤죠. 그 나이대 애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나 옷 같은 선물도 많이 해주고 용돈도 자주 주면서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오빠는 참 여전했어요. 사업한답시고 제 앞엔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더니만 어느 날 불쑥 가게로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염치가 없는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갑자기 돈을 왜 또 빌려달라는 거야? 철중이가 올해 안에 사업 정리하고 한국 들어갈 거래. 돈은 많이 버는데 와이프랑 떨어져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본전까지 내가 먹기로 했거든? 근데 너도 알다시피 그 가게가 황금 안에 낳는 거위 아냐. 한 달 매출만 5,000달러가 넘는데. 그래서 철중이 놈이 그냥 주긴 좀 그렇다고 관리공짜로 돈을 좀 달라는데 내가 미국 건너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 미정이 네가 딱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내 청춘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다 날린 거 알면서 어떻게 또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 난 돈 없어. 오빠가 알아서 해. 나도 다 알지. 네가 나 때문에 고생만 한 거. 근데 어떡하냐. 당장이 낯선 땅에서 의지할 거라고는 내 동생이 너뿐인데. 혈육 좋다는 게 뭐냐. 어? 제발 부탁할게. 이대로 그 본점 남의 손에 넘기면 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와이프랑 애들도 다시 한국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 애들 이제 막 학교 정오하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내 자식들도 아닌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넌 우리 애들이 너 얼마나 따르는지 알면서 정확히 그런 말을 하냐? 우리 둘째 사실 한국에서 친구들한테 따돌림 많이 당했어. 그 문제로 소아 우울증까지 알아서 미국으로 온 것도 있다고. 여기선 같은 한국 애들끼리 똘똘 뭉쳐다니니까 그나마 괜찮아졌는데 이대로 다시 한국 들어가면 또 아플 게 뻔해. 조카들 생각해서라도 나 좀 봐주라 미정아. 급기야 오빠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부탁했어요. 아주 하는 짓이 엄마하고 똑같더군요. 그치만 전처럼 모질게 밀어내기가 힘들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둘째 조카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모아둔 돈 중 일부를 떼서 오빠에게 빌려줬어요. 혹시나 못 돌려받을까봐 각서를 쓰고 지장까지 받았죠. 그렇게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자 발을 뺄 수가 없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오빠 부부는 영어가 서툴다는 핑계로 걸핏하면 조카들 문제를 제게 떠맡겼습니다. 제가 조카들에게 약하다는 걸 알고 더 그런 것 같았어요. 학부모 상담이며 학교 행사까지 죄다 제가 가야만 했고 조카들 학교 케어까지 제가 도맡아 했죠. 결국 가게 일에도 지장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직원을 구해서 일을 부탁해야 했죠. 오빠 뒤치다거리하는 게 싫어서 가족들과 연까지 끄는 건데 왜 내가 이 미국 땅에서도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화가 나더군요. 결국 전 오빠에게 더는 조카들을 돌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따로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죠. 오빠는 그제야 일한 만큼 다달이 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와이프도 나도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잖냐. 너처럼 영어가 파삭한 것도 아니고 네가 애들 돌봐주는 만큼 내가 다달이 돈 줄게. 이 오빠 좀 살려주라. 나한테 빌려간 돈도 못 갚고 있으면서 무슨 다달이 돈을 주겠대? 꾸준히 사업 수익은 나고 있어. 네 돈 바로 한 번에 갚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달이 수고 비주로 조금씩 챙겨줄 수는 있다고. 가만히 있던 세연이도 말을 보태더라고요. 아가씨, 이 사업만 좀 안정되면 바로 제가 애들 케어할 거예요. 애초에 그러려고 온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부탁해요, 네? 부부가 나서서 그렇게 애원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오빠에게 다달이 일정 금액을 받고 계속해서 조카들을 케어하기로 했죠. 그래도 직원 고용하는 돈이 더 들어서 제가 손해였지만 그게 어디냐 싶었어요. 미정이 네가 한국에서도 이 못난 오빠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거 알아. 내가 내년, 아니 올해 안에 그동안 네가 나 때문에 썼던 돈 다 갚아줄게. 네가 나한테 빌려준 돈도 10배로 갚아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오빠는 제 앞에서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어쩐지 옛날 사업할 때가 생각나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오빠의 사업은 얼마 못 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오빠가 넘겨받은 구제 의류 가게는 장사도 잘 안 되는 망해가기 직전의 폐물이었어요. 철쭉인지 뭔지 아는 그 친구가 오빠를 속인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바보 같은 오빠는 그 친구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까지 줬으니 정말 너무 한심했어요. 오빠가 사기당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미 그 친구는 한국으로 도망친 뒤였죠. 그 자식,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조질 거라고. 오빠는 그대로 그 친구를 잡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세연이와 조카들을 돌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 됐죠. 갑자기 돌봐야 할 군 식구가 생겨버리자 참 힘들더라고요. 미국이 생활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해도 집값이며 학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세연이가 부담스러울까봐 내색은 못하고 그저 오빠가 돌아오는 것만 기다렸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오빠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세연이를 통해 대충 전해들은 바로는 그 사기꾼을 잡는데 실패한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아가씨. 나도 그에 따라 한국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애들 학교 문제 때문에.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애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줄 수 없을까요? 그이도 지금 한국에서 새 직장 알아보고 있대요. 취직하는 대로 바로 다달이 생활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돈 들어오는 대로 바로 드릴게요. 아가씨한테 빌린 돈도 빨리 갚아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요. 눈물로 애원하는 세연이한테 차마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요. 오빠 직장 구할 때까진 제가 지금처럼 집세랑 생활비도 드릴 테니까 그만 울어요. 애들 보면 놀라겠어요. 하고 세연이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달쯤 흘렀을까요? 그 뒤로 오빠는 정말 다달이 제게 약속했던 돈을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금액은 들쑥날쑥이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돈을 보내오기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로 출근해 일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언니,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어요? 아가씨, 어떡해요? 오빠가. 새언니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흐느끼며 제대로 말도 잊지 못하더군요. 새언니,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빠 어떻게 됐다고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되게 그런 예감은 되게 맞는 법이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오빠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죽었대요. 당장 애들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라는데 어떡해요, 네? 충격에 제정신이 아닌 새언니를 대신해 제가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새언니와 조카들은 그 비행기에 바로 몸을 실었죠. 저도 함께 하려고 했지만 그 즈음에 가게 일 때문에 무리하느라 몸 상태가 많이 나빠져 있었거든요. 특히 공황장애가 생겨서 비행기를 타는 게 힘들었죠. 새언니는 그런 제게 굳이 함께 갈 필요 없다고 만류했어요. 난리를 칠 줄 알았던 부모님도 몸이 그렇게 힘들면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장례는 두 분이서 알아서 치르겠다고요. 고민하던 저는 결국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건강보다도 돈 문제 때문이었어요. 오빠가 죽은 이상 오빠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도 없었고 새언니 혼자 조카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 경제적으로든 뭐든 제가 도와야 했죠.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한 사람의 비행기 값이라도 줄이는 게 나았고 제가 가게 문을 하루라도 더 열어서 돈을 버는 게 현명한 처사였죠. 그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참 끔찍했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새언니와 조카들은 약 한 달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냥 한국에 있을까 고민도 했는데 조카들 공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애들 대학 때까진 미국에서 쭉 가르치고 싶은데 그놈의 돈이 웬수예요. 앞으로 저 혼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일단 한인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돈으로는 한 학기 학비도 못 낼 거예요. 저는 제 앞에서 눈물 짓는 새언니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새언니. 가게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직원들 안 쓰고 저 혼자 일하면 순수익도 더 올릴 수 있어요. 부족한 돈은 제가 보탤 테니까 혼자라는 생각하지 말고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힘내요. 고마워요. 진짜 아가씨 때문에 살았어요. 우는 새언니를 끌어안고 저도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먼저 떠난 오빠가 참 원망스럽더군요. 그 뒤로 저는 처음 혼자 미국에 왔을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생때 같은 조카들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하루도 허투루 살 수가 없더군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물건을 떼기 위해서 새벽같이 마켓을 돌았고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식당 설거지 일을 하는 새언니 대신 아이들도 돌봤죠. 아무래도 자영업자인 제가 새언니보다 시간 쓰는 게 더 자유롭다 보니 아이들 케어는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카들이 하교하고 나면 제가 가게에서 데리고 있었고요. 새언니가 올 시간쯤에 맞춰서 집에 데려다 주곤 했죠. 몸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압박감이었어요. 새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 하더군요. 결국 조카 둘의 학비며 생활비 대부분을 제가 낼 수밖에 없었죠. 새언니가 미안해할 때마다 괜찮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어깨가 무거운 건 사실이었어요. 매달 혼자 살던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돈이 필요했죠. 그렇다고 어린 조카들과 혼자 된 새언니를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스스로 더 열심히 살자 힘내자 다독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온종일 가게에서 손님 상대하랴 아이들 돌보랴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더라고요. 아이들 빨리 밥 먹이고 씻겨야겠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가게 2층에 마련된 살림집으로 올라갔죠. 얘들아, 고모가 많이 늦었지? 이제 밥 먹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애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늘 같이 뛰어놀던 거실에도 식당에도 없었죠. 혹시 저 모르게 외출이라도 한 건가 싶어 가슴이 덜컹했을 때였어요. 그럼 지금 집인 거야? 진짜? 그럼 오늘 볼 수 있어? 어디선가 조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안심한 저는 아이들을 찾아 다시 움직였어요.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따라가 보니
손님방 화장실이더군요. 반쯤 열린 문틈새로 보니 자기들끼리 노트북을 들고 누군가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왜 화장실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의아했던 저는 조카들을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둘째 조카가 큰 목소리로 진짜? 그럼 아빠 계속 집에 있는 거야? 하고 외치더군요. 아빠라는 호칭에 전 반사적으로 몸을 붙였어요. 그 사이에 큰 조카가 얼른 동생 입을 막더군요. 조용히 해. 고모한테 들키면 평생 아빠 못 본댔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노트북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세연이. 아빠가 뭐라고 했어? 고모한테 안 들키게 또 조심하라고 했지? 고모가 알면 아빠는 진짜 죽어서 하늘나라 가야 돼. 다신 세신이 세연이 얼굴 못 본다고. 그건 싫지. 아이들을 타이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죽은 제 친오빠였어요. 혹시나 싶어 들여다본 노트북 화면에도 오빠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충격에 빠져 있는 사이 조카들은 화상통화를 끝내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마주쳤죠. 고모, 여기서 뭐해? 일 다 끝났어? 세연이가 화장실 혼자 못 가겠다고 해서 내가 같이 가줬어. 아이들은 제가 묻지도 않은 말까지 해가면서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전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뒤 조카들을 제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다 봤으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조카들을 충고했죠.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서 그런 걸까요? 겁에 질린 조카들은 순순히 진실을 고백했어요. 미안해, 고모. 사실 아빠 죽은 거 아냐. 우리가 너무 슬퍼하니까 엄마가 다 말해줬어. 지금 나쁜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어서 죽은 척하고 있는 거래. 나쁜 사람들이라니? 빚쟁이들. 아빠가 한국 가서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대. 근데 왜 고모한테 말 안 했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모한테 말을 했어야지. 알면 고모가 돈 보내라고 할 거 아니야. 뭐? 엄마가 그랬어. 고모가 알면 아빠한테 또 생활비 달라고 할 테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고모가 알게 되면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할 거고, 그럼 우리 다시는 아빠 못 본댔어. 그러니까 모른 척 해주면 안 돼? 맞아, 고모. 우리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지만 우리 아빠 돈 없어. 조카들의 애원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저한테 줄 돈이 아까워서 죽은 척을 했을 줄이야.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세연이에게 이 사실을 따지기 위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중이라 그런지 받지 않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조카들을 데리고 새언니 집으로 향했죠. 새언니 성격에 딱 잡아댈 수도 있으나 그 집에서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걸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끔찍한 진실을 맞닥뜨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새언니에게 하나 받았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짐승처럼 거친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분명 남녀가 잠자리를 하는 소리였어요. 전 급하게 아이들을 방 위로 올려보낸 뒤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제 눈에 들어온 건 발가벗은 채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새언니와 오빠였어요. 한창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새언니와 진작 죽어 하늘나라로 갔을 오빠가 제 눈앞에 있었죠. 이윽고 저를 발견한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이불로 몸을 감쌌어요. 그리고 허둥지둥 바닥에 놓여있던 옷가지를 주워 입기 시작했죠. 미정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그건 내가 해야 할 말 아니야?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까지 치렀다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건 말이지.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래요, 아가씨. 일단 진정하고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봐요. 제가 무슨 얘기 들어야 하는데요?
나한테 주는 돈이 아까워서 오빠가 죽은 척하고 있었던 거. 조카들은 물론이고 새언니까지 일한 척하면서 나 등쳐먹고 있던 거. 일하는 척이라니요. 저 진짜 식당에서 일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건데 아가씨한테 면목이 없어서 말 못했어요. 미안해요. 나한테 다달이주던 생활비가 아까워서 오빠가 죽은 척했던 거 맞나 보네요? 그건... 새언니도 오빠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전 제 눈도 못 보는 오빠에게 부모님도 이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야? 하고 물었죠. 그러자 오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순간 목 끝까지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어요. 제게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치만 무리해서 장례식은 올 필요 없다던 엄마의 목소리가 생각나자 기어이 눈물이 비집고 흘러나왔죠. 부모님은 여전히 오빠밖에 몰랐고 오빠만 자기 자식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게 그러실 수가 없었죠.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우는 사이 오빠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한국 갔는데 그 사기꾼 자식은 못 잡았지. 회사 다녀서 버는 돈으로 네 빚 갚는 게 더 요원하지. 그래서 눈은 딱 감고 사채를 좀 써서 주식을 했는데 그게 그만. 나도 도대체 뭔 정신으로 그런 짓을 했던 건지 모르겠다. 사채업자들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 이자 밀리니까 바로 직장까지 찾아오는데 와. 그래서 그놈들 피해서 죽은 척하려고 했던 거고 가족들한텐 다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너한테도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해봤자 돈 생기면 다달이 생활비 보내야 하고 너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러자 잠자코 듣던 세연이가 눈에 불을 켜더군요. 당신 지금 내 탓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렇다고 했어? 당신이 먼저 아가씨한테도 비밀로 하자고 했잖아. 원래 애틋했던 남매 사이도 아니고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된다며. 내가 언제... 없는 말 지어내지 마. 분명 당신이 먼저 미정이한테 비밀로 하자고 했잖아. 제 앞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두 사람을 보자 깊은 환멸감이 치솟아 오르더군요. 전 앞으로 다신 나 볼 생각하지 마. 부모님한테도 전해. 앞으로도 딸 없는 셈 치고 사시라고. 그리고 나한테 빌린 돈하고 그동안 내가 조카들 돌보는데 들어간 비용, 내 노동력 다쳐서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안 갚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 거야. 법정에서 보기 싫으면 알아서 하라고. 그 한마디만 던져놓고 그 집을 나왔어요. 미정아! 잠깐만 오빠 얘기 좀 들어봐. 오빠가 다 잘못했다. 그래요 아가씨, 저희가 잘못했어요. 네? 이 사람도 지금 빚쟁이 빚 숨어있는 건데 그 큰 돈을 어떻게 갚아요? 다급하게 추쳐나온 오빠와 세연이가 저를 붙잡았지만 다 뿌리쳤죠. 가게로 돌아오니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두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죠. 홀로 엉엉 울던 저는 한인회에서 사귄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머나먼 이 이국 땅에서 그나마 의지하고 있던 유일한 친구였죠. 나 당분간 너희 집에 좀 가 있으면 안 될까? 가게하고 집 다 정리하려고. 친구는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고 말해줬어요. 덕분에 전 거의 맨몸으로 그곳에서 도망쳐 친구가 살고 있는 도시로 향했죠. 오빠와 세연이가 있는 그곳에 한시도 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과 가게를 처분하는 것도 다 친구가 도와줬죠. 그 뒤로 오빠와 세연이는 거의 매일같이 제게 전화했어요. 심지어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도 메일로 연락이 올 정도였죠. 내용은 대부분 똑같았어요. 미안하다. 사정이 있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오빠에게 사기죄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펄쩍 뛰었지만 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했죠. 법이 참 무섭긴 한가 보더라고요. 소송을 건 지 얼마 안 돼 계좌로 제가 오빠에게 청구했던 돈이 들어왔어요. 보내준 사람은 오빠가 아닌 부모님이었죠. 뻔해요.
이번에도 죽는 소리를 해가면서 부모님을 닥달했겠죠. 오빠가 사업한답시고 있는 돈 다 털어주고 땅까지 팔아줬던 양반들이니 아마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 남아있던 집까지 처분했어야 했겠죠. 옛날엔 그런 부모님이 끔찍하면서도 안타까웠는데 이미 그나마 남아있던 한 자락 미련까지 다 털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친구가 있는 도시에서 새롭게 집을 구했고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 한정식 집을 차려서 운영 중이에요. 핸드폰 번호와 메일 주소까지 바꿔버렸기 때문에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죠. 친척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셔서 간간히 소식은 전해 듣고 있어요. 새언니와 오빠는 결국 생활고로 이혼했고요. 부모님은 낡은 단칸방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오빠는 이혼 후 부모님 집에서 거의 은둔형 외톨이처럼 사는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경비라는 걸로 세 식구가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새언니는 조카들을 데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했는데 얼마 못 가 또 이혼했다고 해요. 다시 한국에 들어가 버려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새 남편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통쾌한 마음보단 씁쓸한 마음이 더 큰 게 사실이에요. 어린 조카들도 안쓰럽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으니 더는 마음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 할 만큼 했고 그런 제 마음을 배반한 건 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현재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가족도 뭣도 없이 이국 땅에서 평생 외롭게 살 줄 알았는데 여기서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도 꾸렸네요. 물론 가족들은 몰라요. 결혼식에 초대도 안 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이런 제 가정사를 이해하고 품어줬답니다. 워낙 여리고 눈물 많은 사람이라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냐면서 엉엉 울어주기까지 했죠. 그 눈물에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남자라면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인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네요. 어느새 남편과 저는 반백살이 훌쩍 넘었고 아이들은 다 커서 제 몫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아들은 대형 로펌에서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딸은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못 키우면 어떡할지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아이들은 누구보다 잘 자라왔어요. 독립한 지금도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며 밀린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제가 늘 꿈꾸던 단란한 가족처럼 말이죠.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지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의 인생이란 참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난날의 저처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말고 힘내셨으면 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